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선정한 책은 총균쇠,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라는 부제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1998년에 출판됐고요. 저는 2000년 중반쯤에, 지금부터 약 15년 전쯤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왼쪽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서고요. 오른쪽에 이제 우리말 번역본인데, 원서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두껍더라도 원서가 상대적으로 얇은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원서 자체도 대단히 두꺼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이후로 번역돼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근 20년, 지금 한 5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리고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그런 책입니다. 네, 방대하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 소장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하지만 했던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었고, 원서로 읽어보려고 원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원서를 부분적으로만 몇 개를 봤고, 전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맨 앞에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조금 오래됐지만 한국어 본에 대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친애하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드리는 편지로 돼 있는데, 여기 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프롤로그 앞에 Preface to the Paperback Edition,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하드 커버가 아니고요, 페이퍼백으로 가지고 있는데, Why is world history like an onion? 왜 세계사는 양파와 같은가? 라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방대하지만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 나온 후에 이제 세계사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 접근에 관련된 책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이 아마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도 나는 총균쇠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장르의 하나의 모델을 만든 그런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을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날이지만 꽤 긴 분량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의 저자입니다. 네, 저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 LA에 소재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여러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 UCLA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생리학으로 과학 인생을 시작한 그는 조류학, 진화생물학, 지리학으로 자신의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갔으며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수개 국어를 구사한다. 진화생물학이나 인류학에 관해 디스커버, 네이처, 내추럴 히스토리 등의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폭넓으면서도 깊이 있는 글들을 기고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저서 제3의 침팬지로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영국의 과학 출판상과 미국의 LA 타임스 출판상을 수상했다. 또한 그는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미국 과학 아카데미, 미국 철학협회 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미국 지리학회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총균쇠는 1998년 퓰리처상 일반 넌픽션 부문과
영국의 과학 출판상을 수상한 책으로 인류 문명이 대륙별, 민족별로 불평등해진 원인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 밖의 저서로는 섹스의 진화, 영어로는 Why is Sex Fun, 문명의 붕괴, 콜랩스 등이 있다. 네, 그 밑에는 아마 그 이제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감사의 글, 한국 독자에게 그런 글이 중에서 발췌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좀 오래된 버전을 가지고 있어서요. 여러분들 책과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 이제 맨 시작에 에사, 카리니가, 옴와이, 파란, 사와카리, 위워르를 비롯한 나의 모든 뉴기니인 친구와 스승들에게 바친다. 그들은 그 혹독한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6쪽입니다. 친애하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한글로 공유하게 된 공감대. 나의 한국인 친구들이 위대한 기념비인 한글로 기록된 역사와 지리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근데 이 원서에는 이제 없는 부분입니다. 원서에는 한국 번역본에만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총균세는 지리적 조건이 지난 13,000년간 전 세계인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책. 문학사상사에서 출간한 저의 또 다른 저서 제3의 침팬지에 이어 총균세를 통해 친애하는 한국 독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이 책에 한국어판이 나오게 됨으로써 세 가지 의미에서 각별한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한국어판 출간은 저의 지난번 한국 방문 때 한국인 친구들과 동료들, 학생들과 나눈 따뜻한 정과 즐거웠던 추억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저서가 그들의 언어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찌 반갑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 책의 주제가 한국 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관심사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총균세는 지리적 조건이 지난 13,000년간 전 세계인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중 몇몇 나라의 성원들은 지리적 조건이 인간사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모든 한국인에게 그 영향력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국은 중국과 가까이 이웃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농업화와 가축화가 용이한 야생 작물과 동물을 가진 까닭에 본격적인 농업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경제활동에 이용해 세계 최초의 문명 중심지 중 하나인 황허 문명을 일으켰고 그 성과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의 단순한 예속국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반도의 좁고 긴 지리적 특성, 황해라는 자연의 장벽, 그리고 땅덩이 대부분이 중국보다 북쪽에 위치한 기후적 장벽으로 인해 별도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또 한국을 둘러싼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풍부한 어장과 해산물을 지닌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토기 문화와 정주부락을 이룩했던 선사시대 인간 사회를 부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 잘 융합되어 있는 섬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학의 기본적인 사실은 한국인이 어떻게 해서 독특한 문화, 언어, 민족과 크고 강대한 이웃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길 꺼리는 사실이지만 지리적 조건은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은 일본에 아시아 대륙의 작물, 가축, 식량, 생산 방법과 문화를 전달하는 주요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독특하게 여겨지는 일본어도 어쩌면 2000년 전 한반도 유민들이 일본에 전해준 말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어는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후 한반도에서 쓰고 있는 한국어와 같은 신라 말이 대체해버린 여러 고대 언어 중 하나가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체계 한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위대한 문자체계인 한글은 전파라고 부르는 과정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발명은 일본에서 쓰이는 중국 문자에 기초한 문자체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나라에서 나라로 세부까지 완벽한 형태로 전해진 다음 새로 도착한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발명의 기본적인 개념만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 수용한 나라에서 스스로 모든 세부 조건을 창조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글의 탄생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어에 적합한 문자체계를 고안하는데 몽골 또는 티베트의 불교 문자의 예에서 착안한 표음 문자의 개념과 중국 한자의 블록 형식의 문자 형태로부터 영감을 얻었지만 몽골 문자나 중국의 블록형 문자 중 어느 것도 세부까지 차용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세종대왕은 표음 문자와 블록형 문자 형태의 기본적인 개념만을 차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음 문자란 얘기는 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식 언어란 얘기입니다. 이거의 반대가 이제 한자처럼 표의 문자가 이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문자의 운용 원칙과 형태의 모든 세부사항을 스스로 고안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계의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놀랍고도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음소를 블록 안에 배열하여 음절별로 분류하도록 했고 특정 문자 형태가 정해진 소리를 대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자음을 발음할 때에 혀와 입술 모양에 착상한 자음의 형태를 생각해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가장 즐거웠던 기억 중 하나는 그동안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한글을 가는 곳마다 보면서 세종이 발명한 그 유명한 문자를 읽는 방법을 배웠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한글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체계라는 어쩌면 당연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한국인 친구들이 인간의 창조성과 한국인의 천재성에 대한 위대한 기념비인 한글로 기록된 역사와 지리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으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네, 이렇게 뭐 한글어판으로 출간된 것에 대한 기념글을 감사의 글을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4부 1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에필로그 그리고 특별 증보면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논문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2003 후기네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책을 2005년경 무렵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대로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롤로그.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푼다. 이건 지금 영어 버전에서는요, 이게 조금 달리 돼 있습니다. 그 영어 버전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프롤로그를 해서 얄리스 퀘스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얄리가 가진 질문, 의문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내용은 제가 좀 봤더니 똑같습니다. 위에 이렇게 그 주요 글을 밑에 적어 놓은 것은 원서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출판사 혹은 번역하신 분이 붙여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 책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푼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지리 환경은 분명히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과연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도 지리적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아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하도 오랜만에 봐서요. 많은 세부 내용은 아예 그 머리에서 다 사라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문입니다. 들어갑니다. 왜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여기서 이제 화물이란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물건으로 돼 있고요. 잠시만요. 원서에는 이게 원서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원서에는 이 소제목이 없고요. 번역한 분이 있고 첫 문장,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원서와 같습니다. 네, 읽어갑니다. 지구상의 각 지역마다 역사의 진행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종 빙하기가 끝나고 13,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의 한편에서는 문자와 철기를 가진 산업사회가 발달했고 다른 곳에서는 문맹 상태의 농경사회가 발달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석기를 가진 수렵 채집인 사회가 발전했다. 그러한 역사의 불균형은 현대 세계까지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문자와 철기를 가진 사회들은 그런 편리하고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기를 갖지 못한 다른 사회들을 정복하거나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기란 얘기는 문명의 이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할 때 이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물, 용기 그럴 때 기자입니다. 그러한 격차는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도 그 원인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지역 격차의 기원에 대한 불투명한 의문은 이미 25년 전에 한 인간의 소박한 모습으로 처음 내 앞에 나타났다. 1972년 7월에 내가 열대의 섬 뉴기니의 해변을 거닐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생태학자인 나는 지금도 그곳에서 조류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나는 그곳의 남다른 정치가로 알려진 얄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작부터 들어 알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가 그 부근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우연히도 그날 얄리와 나는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고 그가 곧 나를 따라잡았다. 우리는 1시간 동안 함께 걸으면서 줄곧 이야기를 나누었다. 얄리는 카리스마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걸 나는 느꼈다. 번뜩이는 눈빛이 사람을 홀리게 할 정도였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자신만만하게 털어놓기도 했지만 예리한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우리의 대화는 모든 뉴기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주제였던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은 얄리의 나라가 파푸아 뉴기니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당시는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여서 독립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얄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치에 대비한 준비를 시켜야 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잠시 후 그는 대화의 방향을 바꾸어 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뉴기니를 벗어나 본 적도 없었고 교육도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받았지만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첫째로 그는 뉴기니의 새들에 관한 나의 연구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다. 그 연구로 받은 돈 액수까지를 포함해서. 나는 수백만 년에 걸쳐 다양한 조류가 뉴기니에 이주해온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과거 수만 년 동안 어떤 경로를 통하여 뉴기니에 도착했으며 또 유럽의 백인들은 어떻게 지난 200년 사이에 뉴기니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얄리와 내가 각각 대표하고 있던 두 사회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둘 다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끝까지 우호적이었다. 2세기 전까지 모든 뉴기니는 아직도 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 금속기의 자리를 내어준 석기를
그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으며 마을에는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백인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강요했으며 쇠도끼, 성냥, 의약품에서 의복, 청량음료, 우산에 이르기까지 뉴기니인들도 금방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물건들을 잔뜩 들여왔다. 뉴기니에서는 그러한 물건들을 통틀어 화물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백인 이주민은 원시적이라는 이유로 뉴기니인을 노골적으로 경멸했다. 그들은 1972년에도 여전히 백인 나으리로 지칭되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백인이라도 뉴기니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다. 심지어는 얄리 같은 카리스마적 정치가보다도 잘 살았다. 그러나 얄리는 그날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이미 많은 백인들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나 역시 수많은 뉴기니인들에게 질문한 경험이 있었다. 우리는 둘 다 뉴기니인들이 적어도 유럽인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튼 그 순간 얄리는 아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금 그 번뜩이는 눈빛으로 나를 찌를 듯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것은 얄리가 경험한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렇다. 평균적인 뉴기니인의 생활 양식과 평균적인 유럽인이나 미국인의 생활 양식 사이에는 아직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와 같은 생활 양식의 격차는 세계의 다른 여러 민족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렇게 커다란 불균형이 생긴 데에는 틀림없이 얼핏 생각하면 자명해 보이는지도 모르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얄리의 질문에 대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학자들도 그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그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얄리와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로 나는 인류의 진화, 역사, 언어 등의 다른 여러 측면들에 대해 연구하고 집필해 왔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얄리의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인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 얄리의 질문은 뉴기니인과 유럽 백인의 대조적인 생활 양식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확대시키면 현대 세계에 존재하는 더 큰 규모의 현저한 불균형도 내포하게 된다. 유라시아에서 발원한 여러 민족, 특히 아직도 유럽과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사람들이 현대 세계의 부와 힘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은 비록 유럽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부와 힘에 있어서는 여전히 훨씬 뒤처져 있는 상태다. 또 다른 민족들, 가령 오스트레일리아, 이 읽을 때 제가 좀 힘든데요. 오스트레일리아, 네,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단 등의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땅을 모조리 빼앗기고 백인 이주민들의 손에 살해되거나 예속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몰살당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부와 힘은 왜 지금 같은 모습으로 분포하게 되었을까? 예를 들자면 어째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유럽 및 아시아 민족들을 죽이고 복속시키고 몰살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간단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유럽의 식민지 확장이 막 시작되던 1500년, 각기 다른 대륙들은 과학기술과 정치 조직에서 이미 크나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유럽,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은 쇠붙이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제국을 이루었으며 그중 일부는 산업화의 문턱에까지 도달했다. 한편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서 아스텍족과 잉카족 두 민족은 각각 석기를 사용하여 제국을 다스렸다.
아프리카에서도 사하라 사막 이남은 철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소국이나 부족들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 밖의 민족들은 대부분이 석기를 사용하여 농경 부족을 이루거나 심지어는 수렵 채집민으로 살아갔다. 여기서 대부분의 민족은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1500년의 그와 같은 기술적 정치적 차이가 바로 현대 세계의 불평등을 낳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철제 무기를 가진 제국들은 돌과 나무로 만든 무기를 가진 부족들을 정복하거나 몰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1500년의 그러한 세계 상황은 어떻게 빚어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기록된 역사와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지해 다시금 그 질문에서 쉽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 최종 빙하기가 끝나던 BC 11,000년경까지 아직 모든 대륙의 모든 인간이 수렵 채집민이었다. 결국 그 BC 11,000년부터 AD 1500년의 각 대륙의 발전 속도가 제각기 달랐던 것이 곧 1500년의 기술적 정치적 불평등을 낳은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여전히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지만 유라시아의 대부분 지역과 남아메리카의 넓은 지역,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차츰 농업, 목축, 야금술, 복잡한 정치 체제 등을 발전시켰다. 유라시아의 몇몇 지역과 아메리카의 한 지역은 각각 독립적으로 문자 체계를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발전은 모두 그 어느 대륙보다도 유라시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청동기의 대량 생산은 남아메리카에서 1500년 직전에 몇 세기에 걸쳐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 막 시작되었는데 유라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그보다 4000년 이상 전에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다. 1642년에 유럽의 탐험가들이 테즈메이니아인을 처음 목격했을 당시 그들의 석기는 그것보다 수만 년 앞선 후기 구석기 시대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던 석기보다도 단순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인류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 그러한 속도 차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하나의 경향이며 또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궁극적으로 역사와 선사시대사에 대해 다루었지만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지니고 있다. 각각 구별되는 민족들의 상호작용의 역사는 정복, 유행병, 종족학살 등의 과정을 통해 현대 세계를 형성해왔다. 그러한 충돌의 여파는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은 최근까지 이어진 식민 통치의 유산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많은 지역, 멕시코, 페루, 누벨칼레도니, 구소련,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 등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아직은 다수에 속하는 토착민들이 정복자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내분을 일으키거나 게릴라전을 벌인다. 하와이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시베리아 원주민, 그리고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지의 인디언과 같은 다른 토착민들은 종족 학살이나 질병으로 수요가 급감하여 이제는 침략자들의 후손들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열세에 몰린 형편이다. 그리하여 비록 내전을 일으킬 능력은 없지만 그들도 점차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러 민족들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충돌이 남긴 현재의 그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여파와 함께 현존한 언어적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몇 세기 동안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기타 몇몇 언어의 사용자 수가 폭증하면서 현대 세계에 지금껏 살아남은 6천여 언어의 대부분이 사라져
곧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현대 세계의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결국은 얄리의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상이한 역사적 궤적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문명 연구의 동기는 문명의 우위, 찬양이 아닌 단순한 역사 이해입니다. 얄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이러한 논의 자체에 대한 몇몇 반대 의견부터 검토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의문을 품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만약 우리가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결과는 불가피했고 따라서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주장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주장은 흔히 원인과 설명과 정당화 또는 결과의 승인을 혼동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이다. 역사학적 설명의 목적은 그 설명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한 결과를 반복하거나 영속시키기보다는 변화시키려는 용도로 사용될 때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살인자나 강간범의 심리를 이해하려 하고 사회역사학자들은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 하고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자들은 결코 살인, 강간, 종족학살, 질병 등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그 같은 인과관계의 사슬을 끊고자 한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은 얄리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곧 자동적으로 역사의 유럽 중심주의적 접근법, 서유럽인에 대한 미화,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의 서유럽 및 유럽화된 아메리카의 우수성에 대한 망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우수성은 지난 몇 세기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이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우수성에 가려져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이 책은 유럽인 이외의 민족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유럽인과 비유럽인의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비유럽 민족,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뉴기니 등의 토착민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소유럽에 뿌리를 둔 민족들에 대한 미화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살던 다른 민족에 의해 먼저 개발되어 나중에 비로소 서유럽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문명과 같은 낱말이나 문명의 발흥 따위의 구절들은 은연중에 문명이란 것은 좋은 것이고 수렵체진민의 부족사회는 비참하고 결국 지난 13,000년의 역사는 인류의 더 큰 행복을 향한 진보 과정이었다는 식의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사실 나에게 산업화된 국가가 수렵체지민 부족보다 낫다든지 수렵체지민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철 중심의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진보라든지 또 그와 같은 변화가 인류의 행복을 증대시켰다든지 하는 따위의 생각은 전혀 없다. 미국의 도시와 뉴기니의 촌락에서 각각 살아본 나의 느낌은 이른바 문명의 축복이라는 것에는 장단점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수렵체진민과 비교할 때 현대화된 산업국가의 국민들은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남에게 살해당할 위험도 적으며 평균 수명이 더 긴데 반해 교우관계나 대가족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은 훨씬 적은 편이다. 내가 인류 사회의 그와 같은 지리적 차이점을 연구하는 이유는 어느 한 사회 형태를 다른 것들보다 우위에 놓고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입니다. 그런데 얄리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쓸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 가장 흔한 설명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여러 민족들 사이에 생리학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설명일 것이다. 1500년 이후 수세기에 걸쳐 유럽의 탐험가들은 세계의 여러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과학기술 및 정치 조직의 크나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차이가 선천적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다윈의 이론이 대두하면서 그러한 설명들은 다시 자연선택과 진화적 유전 등의 개념으로 재편성되었다. 여기서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Natural Selection, 흔히 자연도태라고 번역하지만 도태란 선택에서 배제된 후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원래 의미에 가까운 용어를 채택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도태보다는 자연선택이란 용어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원시적인 사람들은 곧 인류가 유인원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한 증거로 간주되었고, 산업화된 사회의 이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곧 적자 생존의 실례에 해당했다. 유럽인은 유전적으로 아프리카인보다 지능이 높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보다는 더욱더 높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서양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주의를 공식적으로 배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적 설명을 받아들인다.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와 같은 설명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교육받은 백인들조차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화제로 등장하면 그 원주민들 본인에게 어떤 원시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물론 그들의 생김새는 분명히 백인과 다르다. 유럽인이 개척한 식민지 시대를 무사히 살아서 넘긴 원주민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그곳에서 최소한 4만 년 이상 살면서도 금속을 사용하지 못하는 수렵 채집민 부족으로 남아있었다. 반면 백인 이주민들과 똑같은 대륙에서 금속기와 식량 생산을 기반으로 문자를 이용하고 산업화되고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까지는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고부터 한 세기밖에 안 걸렸다. 이것은 인류의 발전에 대한 두 차례의 연속적인 실험으로 주어진 환경은 동일했으며 다만 유일한 변수는 그 환경을 차지한 민족들 뿐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사회와 유럽인 사회의 차이는 바로 두 민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그와 같은 인종차별주의적 설명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것은 단순히 역겨울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인간의 기술적 차이에 병행하는 지능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곧 설명하겠지만 사실상 현대의 석기시대 사람들은 대체로 산업화된 사람들에 비해 지능이 낮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은 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 이주민들이 앞서 말한 여러 장점과 함께 문자를 가진 산업화 사회를 건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결코 그들의 공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15장에서 알게 될 것이다. 더구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원주민들처럼 지금까지 기술적인 면에서 원시적이었던 사람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산업기술을 숙지할 수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유전적 발달상의 불이익을 극복한 서양인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지리적 발원지는 각각 다르지만 현재 동일한 국가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사이의 지능지수 차이를 찾아내기 위해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미국의 수많은 백인 심리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에 비하여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음을 입증하려고 수십 년 동안이나 노력했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졌듯이 그와 같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민족들은 사회적 환경이나
교육 기회의 측면에서 서로 크게 다르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기술의 차이가 지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은 더욱 검증하기 어려워진다. 첫째, 성인의 인지 능력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거기서 유전적 차이의 영향을 따로 판별하기는 힘들다. 둘째, 인지 능력에 대한 검사는 지능지수 검사가 그렇듯이 순수한 선천적 지능, 괄호가 꽤 길게 돼 있는데요. 짧게 돼 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둘째, 인지 능력에 대한 검사는 지능지수 검사가 그렇듯이 순수한 선천적 지능, 그게 뭔지는 몰라도 선천적 지능이 아니라 문화적 학습 내용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어린 시절의 환경과 학습된 지식이 지능지수 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비백인 민족의 지능에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가정을 증명하려는 심리학자들의 노력은 지금까지 아무런 납득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논쟁에 대한 나의 견해는 본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뉴기니인들의 사회에서 3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뉴기니인들과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그들이 평균적인 유럽인이나 미국인보다 지능도 높고 빈틈없고 표현력도 풍부하고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느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흔히 두뇌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일, 이를테면 낯선 곳에 가서도 그곳의 전체 모습을 금방 파악하는 능력 등에서 그들은 서구인들보다 상당히 능숙해 보인다. 물론 서구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고 잘하는 일을 학습받지 못한 뉴기니인들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뉴기니인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뉴기니인이 어느 머나먼 촌락에서 도시로 옮겨왔을 때 서구인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멍청해 보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뉴기니인들과 함께 정글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는 정글 속의 길을 따라가거나 잠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멍청해 보이는지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된다. 뉴기니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뉴기니인들이 서구인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나의 느낌이 정확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로, 유럽인들은 인구 밀도가 높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경찰력, 사법제도 등이 갖추어진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조밀한 인구 속에 널리 퍼지는 천연두와 같은 유행병이 역사상 주된 사망 원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살인은 드문 편이고 전쟁도 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깝다. 그리하여 치명적인 전염병을 피할 수 있었던 유럽인들의 대부분은 다른 잠재적 사망 원인들로부터도 무사히 벗어나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서구에서 사산되지 않고 태어난 신생아들은 자신의 지능이나 유전자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거의 없고 대부분 무사히 성장하여 자식을 낳는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뉴기니 인들의 사회는 인구 조밀성, 유행병이 진화할 수 있을 만큼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았다. 그 대신 전통적인 뉴기니인들은 살인, 만성적인 부족한 전쟁, 각종 사고, 먹거리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높은 사망률을 견뎌내야 했다. 그와 같은 전통적 뉴기니 사회에서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러한 높은 사망률의 각종 원인을 무사히 피하기가 쉽다. 그러나 전통적 유럽 사회에서 전염병에 기인한 사망률은 지능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고 그 대신 체내의 세부적인 화학작용에 따르는 유전적 저항력이 중요했다. 예를 들자면 B형이나 O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천연두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하다. 다시 말해서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를 촉진시키는 자연 선택의 과정은 뉴기니에서 훨씬 더 가혹했던 반면 인구가 조밀하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회에서는 체내 화학작용을 위한 자연 선택의 과정이 뉴기니와 같은 곳보다도 더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전적 이유 외에도 뉴기니인들이 서구인들보다 더 영리해졌을지도 모르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현대 유럽과 미국의 어린이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등을 수동적으로 즐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미국 가정의 평균적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하루 7시간 정도이다. 반면에 전통적인 뉴기니 어린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수동적 오락을 즐길 기회가 사실상 전무하며 그 대신 그들은 다른 어린이들이나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노는 등 어떤 능동적인 일을 하면서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보낸다.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들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은 정신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는 어린 시절의 자극과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자극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신적 발달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영향은 곧 뉴기니인들의 정신적 기능을 평균적으로 더 우세하게 만들어주는 비유전적 요소인 셈이다. 다시 말해서 뉴기니인들의 정신적 능력은 유전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서구인들보다 우수할 것이며 뉴기니 어린이들은 현재 산업화된 사회에서 성장하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어쨌든 얄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뉴기니인들에게 지능적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이상의 유전적 요인 및 아동 발달상의 요인은 단순히 뉴기니인과 서구인의 차이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렵체진민을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원시적인 사회의 구성원들과 기술적으로 뒤처진 발전된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일반화시켜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적인 가설들은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야만 마땅하다. 그런데 왜 유럽인들은 그러한 유전적 불이익과 현대에 이르러서는 발달상의 분명한 불이익을 부담하면서도 더 많은 화물을 갖게 되었을까? 내 생각에는 뉴기니인들의 지능이 더 우수한 것 같은데도 어째서 그들은 기술적으로 원시적일 수밖에 없었을까? 네, 다음 소제목은 아직도 불분명한 민족 간의 역사적 운명이 달라진 궁극적 원인입니다. 얄리의 질문에 답하려는 이론에는 유전적 설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은 주로 북유럽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기들 고장의 한랭한 기후는 인간의 창의성과 에너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무덥고 습한 열대성 기후는 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철 따라 바뀌고 고위도 지방의 기후에서는 계절 변화가 없는 열대성 기후에 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한랭한 기후에서 생존하려면 따뜻한 집을 짓고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어야 하므로 기술적으로 더욱 창의적이어야 하는 반면 열대 지방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집을 짓고 옷이라고는 아예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그러한 논리를 뒤집어도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고위도 지방은 긴 겨울 때문에 사람들이 실내에 앉아서 발명에 몰두할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한 유형의 설명은 예전에 널리 유행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허점투성이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게 되겠지만 1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유럽의 여러 민족들은 유라시아 문명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유라시아 내에 더 따뜻한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농업, 바퀴, 문자, 야금술과 같은 진보적 산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살고 있었을 뿐이다. 신세계, 즉 서방, 특히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고지대에 있는 한랭 지역들은 더욱 낙후된 실정이었다.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구하는 원주민 사회는 멕시코에서도 북해기선 이남에 있었고 신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적도에 가까운 열대의
남아메리카에서 출토되었다. 일반적으로 신세계에서 예술, 천문학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발전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회는 바로 기원 후 처음 1000년 동안 열대의 유카탄 반도와 과테말라에서 꽃피었던 고전 시대의 마야 사회였다. 얄리의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을 찾는다면 건조성 기후의 강변 저지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의 생산성 높은 농업은 대규모 관계시설에 의존했으며 따라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이 설명은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제국이나 문자체계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영어로는 Fertile Crescent 그럽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중동 지역으로 수메르, 페니키아, 히라이 문명의 발상지.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제국이나 문자 체계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과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했다는 확실한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수자원의 관리 체계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는 인도 아대륙의 인더스강 유역, 중국의 황하 양자강 유역,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저지대, 페루의 해안 사막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중앙아메리카 다음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중북부에서 니카라과에 이르는 지역의 개념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지에서 꼽힌 중앙아메리카 문명의 발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하여 정교한 관계시설은, 그래서 관계입니다. 물을 관리하는 혹은 물을 대거나 방향을 이끄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하여 정교한 관계시설은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와 병행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차를 두고 전해졌음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중앙집권화는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정교한 관계시설이 건설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방금 거론된 지역 중 정치적 중앙집권화가 강유역이나 정교한 관계시설과 관련된 곳은 하나도 없었다. 예를 들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식량 생산과 취락생활은 강변 저지대가 아니라 언덕이나 산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나일강 유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구릉지에서 식량 생산이 한창 번성하기 시작하고 나서 약 3000년이 지날 때까지 여전히 문화적으로 낙후된 상태였다. 미국 서남부의 각 유역들도 결국에는 관계농업과 복잡한 사회를 뒷받침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 사회들의 기반이 되는 많은 문물들이 멕시코로부터 유입된 후였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여러 강 유역에는 끝까지 농업을 갖지 못한 부족 사회밖에 없었다. 또 한 가지 유형의 설명은 유럽인들이 다른 민족들을 죽이거나 정복할 수 있었던 직접적 요인들, 특히 유럽의 총기, 전염병, 철기, 인공물 따위를 줄줄이 나열하는 것이다. 그러한 요인들은 명백히 유럽인들의 정복욕을 직접적으로 가능케 했으므로 그와 같은 설명은 일단 방향만은 제대로 잡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직접적 원인을 파악하는 정도의 1차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아직 불완전하므로 다시 궁극적인 원인들을 찾아야 한다. 즉 어째서 아프리카인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총기, 가장 지독한 병원균 그리고 쇠를 갖게 되었을까? 유럽이 신세계를 정복하게 된 궁극적 원인을 찾아내는 일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아프리카의 경우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아프리카는 선행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진화했고 해부학적인 현생 인류도 여기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대륙이다. 또한 말라리아나 황열병 같은 이곳의 풍토병은 수많은 유럽인 탐험가들을 죽게 했다. 남보다 훨씬 앞서 출발한 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어째서 총기와 쇠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생기지 못했고 그리하여 아프리카인들과 그들의
병원균이 유럽을 정복하지도 못했을까?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석기를 가진 수렵 채진민의 단계를 끝내 벗어나지 못한 것도 또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세계의 인간 사회들은 비교할 때 생겨나는 그런 의문들은 예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나 잘못 읽었네요. 세계의 인간 사회들을 비교할 때 생겨나는 그런 의문들은 예로부터 역사학자와 지리학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와 같은 노력 중에서 현대에 이르러 가장 유명한 예는 총 12권으로 이루어진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다. 토인비는 23종의 발전된 문명의 내적 원동력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중 22종은 문자를 지녔으며 19종은 유라시아의 문명이었다. 그보다 단순하고 문자가 없는 사회나 선사시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현대 세계의 불평등의 뿌리는 멀리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토인비는 얄리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는 내가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경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세계사에 대한 다른 책들도 5000년 전부터 발생한 유라시아의 문자를 가진 발전된 문명만을 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에 대해서는 지극히 짤막하게 거론할 뿐이며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유라시아 여러 문명과의 상호작용을 제외하면 더욱더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토인비 이후 역사의 인과관계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잃고 말았다. 몇몇 학문 분야의 전공학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종합론을 내놓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용한 공헌은 생태지리학자, 문화인류학자,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를 연구하는 생태학자, 그리고 전염병이 역사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가진 여러 학자들의 업적이다. 그와 같은 연구들은 각각 문제의 일부분에 주의를 환기시키기는 했지만 이 퍼즐의 몇몇 조각들을 새로 찾아냈을 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광범위한 종합적 이론을 완성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얄리의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대답은 아직 없다. 물론 직접적 원인에 대한 설명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명백하다. 어떤 민족들은 총기, 병원균, 쇠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발전시켜 남보다 먼저 정치적, 경제적 힘을 얻었다. 반면에 어떤 민족들은 끝까지 그와 같은 힘의 요소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청동기의 경우 유라시아의 몇몇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나타났는데 신세계에서는 뒤늦게 그나마도 국지적으로 나타났고 더구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게는 아예 없었던 이유 따위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지금까지 그러한 궁극적 원인들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에서 아주 광범위한 경향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므로 우리의 지식체계에는 커다란 공백이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윤리적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든 아니든 간에 세계 여러 민족들의 역사적 운명이 각기 달랐다는 것만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현대의 미국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빼앗은 땅에서 이룩한 사회이며 그 속에는 아메리카에 노예로 잡혀왔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수백만 흑인의 후손들도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의 유럽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수백만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이룩한 사회가 아니다. 그와 같은 결과는 철저히 일방적이다. 즉 남북 아메리카 제가 왜 오스트레일리아 읽을 때마다 좀 헤매냐면요. 이걸 영어로 읽으면 좀 짧게 읽고요. 한글로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면 이제 좀 어색합니다. 제가 그냥 앞으로는 가급적 영어로 읽을 예정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즉 남북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의 51%가 유럽인에게 정복당하는 것과 유럽의 49%가 남북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정복당하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 현대 세계 전체가 그렇게 일방적인 결과에 따라 형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단순히 어떤 전투에서 어쩌다가 누가 이기게 되었다든가 몇천 년 전에 어떤 발명품 하나가 태어났다는 따위의 일회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그보다도 근본적인 어떤 불가피한 이유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역사의 경향이 민족 간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고 생각하는 것은 일견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우리는 대중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배웠다. 우리는 생례적 차이를 주장하는 학술 논문도 읽어보고 그러한 연구에 학술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론들도 읽어본다. 여기서 생례적이라는 얘기는 타고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원시적인 놈들과 그 문명적인 사람들은 타고난다. 제가 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정복이나 노예 수입의 시대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정복당했던 민족들의 일부가 여전히 하층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건 역시 생물학적 결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제한된 기회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래도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각 인종들 사이에 바뀌기 어려운 지위 차이가 뚜렷이 눈에 보인다. 우리는 1500년 당시, 여기서 이제 계속 1500년이 나오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이제 149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1500년대가 주로 대항해 시대이기 때문에 1500년이란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는 1500년 당시의 세계적 불평등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이 얼핏 보기에는 명료해도 사실 옳지는 않다고 믿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나올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인종차별적인 생물학적 설명이 정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책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네, 다음 소제목은 역사 진행의 차이는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입니다. 기자들은 저자에게 한 권의 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그와 같은 문장을 만들자면 다음과 같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물론 지리적 환경과 생태 환경이 사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그러한 관점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관점이 틀렸다거나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환경 결정론으로 못 박아서 무시하거나 전 세계적인 불균형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보류해버린다. 그러나 지리 환경은 분명히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과연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도 지리적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이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새롭게 살펴볼 시기가 무르익었다. 인류의 역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했던 자연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학문 중에는 무엇보다도 유전학, 분자생물학 그리고 각종 농작물과 그 야생 조상을 연구하는 생태지리학 등이 포함된다. 거기에 가축화된 동물과 그 야생 조상을 연구하는 행동생태학, 인간의 병원균과 그에 관련된 동물의 병원균들을 연구하는 분자생물학, 인간 질병의 유행병학, 인간 유전학, 언어학, 모든 대륙과 주요 도서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그리고 여기서 고서는요, 도서는 책이 아니고 섬입니다. 큰 섬들,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섬들입니다. 그리고 기술, 문자, 정치 조직의 역사에 대한 연구 등이 추가된다. 얄리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책을 쓰려고 하는 저자는 그런 학문 분야의 다양성 때문에 몇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진전된 연구자료 중에서 적절한 것들을 골라 종합하려면 우선 저자는 앞서 언급한 분야들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한다. 각 대륙의 역사 및 선사시대에 대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책의 소재는 역사지만 접근 방법은 자연과학, 특히 진화생물학이나
지질학 같은 역사적 과학의 접근 방법이다. 그리고 저자는 수렵 채집민 사회로부터 우주 시대의 현대 문명에 이르는 다양한 인간 사회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요건들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여러 명의 저자가 공동 작업을 해야 할 일처럼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통일된 종합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시작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비록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저자는 단 한 명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저자가 그 많은 학문 분야의 자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크나큰 노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또한 각 분야의 많은 동료들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얄리가 그 질문을 던지던 1972년 이전에 이미 그 중에 몇몇 학문 분야들을 공부한 터였다. 나의 어머니는 교사 겸 언어학자이고 아버지는 소화질환의 유전학 분야를 전공한 의사다. 학창시절에 나는 항상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7살 때부터는 열광적인 조류 관찰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대학교 4학년에 이르러 의학을 전공하겠다던 처음의 목표를 생태학으로 바꾼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부 시절 동안 내가 받은 교육은 주로 어학, 역사학, 작문 등이었다. 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로 결정한 후에도 대학원에서의 첫 해에는 언어학자가 되기 위해 자연과학을 포기할 뻔한 적도 있었다. 1961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후 나는 과학에 대한 연구를 두 분야로 나누었다. 한쪽은 분자생물학이었고 다른 한쪽은 진화생물학과 생태지리학이었다. 그리고 이 책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자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보너스인 셈인데, 진화생물학이라는 학문은 실험실 과학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학이다. 그 경험 덕분에 인류사를 위한 과학적 접근 방법을 찾는 일에 따르는 어려움들도 나에게는 이미 낯설지 않았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유럽에서 살면서 나는 20세기의 유럽 역사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유럽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나는 역사의 전개에 작용하는 인과관계의 사슬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33년 동안 진화생물학자로서 현장 탐사를 하면서 나는 각양각색의 인간 사회와 가까이 접촉할 수 있었다. 내 전공 분야는 조류 진화론이며 나는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특히 뉴기니에서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와 같은 여러 지역의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동안 나는 최근까지 석기에 의존하던 수렵채집민, 부족생활하는 농경민, 어민 등 기술면에서 원시적인 인간 사회들을 잘 알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어느 까마득한 선사시대의 이상한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할 일들이 나에게는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다채로운 부분으로 와 닿는다. 가령 뉴기니는 세계의 육지 면적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성 면에서 보자면 세계적으로도 불균형이라고 할 만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 세계 6천여 개 언어 중에서 100여 개가 뉴기니에 집중되어 있다. 뉴기니의 새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언어에 대한 나의 관심도 되살아났다. 거의 100여 개에 달하는 뉴기니 언어에서 사용되는 각종 새들의 지역별 명칭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여러가지 관심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바로 내가 최근에 썼던 제3의 침팬지로, 거기서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인간의 진화를 다루었다. 그 책의 제14장 어쩌다가 정복자가 된 인간들은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만남에서 빚어진 결과를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그 책을 완성한 후 나는 선사시대뿐만이 아니라 현대에 이루어진 상이한 민족 간의 만남도 역시 비슷한 의문들을 제기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제14장에서 내가 고심했던 의문은 장소가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1972년에 얄리가 나에게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수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얄리의 그리고 나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보려고 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역사란 지겨운 사람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입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유인원으로부터 분기된 700만 년 전부터 최종 빙하기가 끝난 1300년 전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의 진화와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훑어본다. 흔히 문명의 발흥이라는 용어로 뭉뚱그려지는 각종 사건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세계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나는 우선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인류의 조상들이 차츰 다른 대륙들로 퍼져나간 과정을 더듬어 본다. 그것을 통해 일부 대륙에서 인류의 발전은 기타 대륙에서의 발전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제2장은 지난 13,000년에 걸쳐 각 대륙의 환경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켜 섬의 환경이 그곳의 역사에 미친 영향들을 간단히 고찰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폴리네시아인의 조상들이 태평양 일대로 진출했을 때 그들은 환경이 제각기 판이하게 다른 수많은 섬을 발견했다. 그로부터 몇 천 년이 지나는 동안 처음에는 단 하나의 사회에서 출발했던 폴리네시아인들의 그렇게 각양각색인 여러 섬에서 각각 수렵 채집민 부족들로부터 원시 제국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파생사회를 낳게 된다. 그러한 방사현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더 길고 넓은데도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방사현상, 즉 최종 빙하기 이후에 각 대륙의 여러 사회가 수렵 채집민 부족이나 제국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했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방사란 얘기는 널리 원래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널리 퍼뜨린다, 퍼져나간다, 넓게 분산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제3장에서는 서로 다른 대륙의 민족들이 충돌하게 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만남에 대하여 당대의 목격담을 다시 들어본다. 프란시스코 피사로 휘하에 있던 소수의 정복자 군대가 페루의 도시 카하마르카에서 잉카 최후의 독립적인 황제였던 아타우알파를 그의 군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생포했던 사건 말이다. 우리는 피사로가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을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유럽인들이 그 밖에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던 직접적 원인들의 사슬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원인에는 스페인의 병원균, 말, 호스입니다. 호스, 문자, 정치조직, 기술, 특히 선박과 무기 제조술 등이 포함된다. 직접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 책에서도 비교적 쉬운 일에 속한다. 어려운 부분은 그러한 직접적 원인들을 초래했던 그리고 아타우알파가 마드리드로 쳐들어가서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를 생포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결과가 현실화되게 만들었던 궁극적 원인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제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는 제4장에서 제10장까지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내가 궁극적 원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들을 모아놓았다. 제4장에서는 피사로가 승리하게 된 직접적 요인들이 식량 생산, 즉 야생의 먹거리를 사냥하거나 채집한 대신 농업이나 목축을 통하여 먹거리를 기른 것에서 궁극적으로 비롯되었음을 살펴본다. 그러나 식량 생산의 기원도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제5장에서 보듯이 세계의 몇몇 지역에 살던 민족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했고 다른 민족들은 선사시대에 그러한 독립적 중심지들로부터 그것을 배웠다. 그러나 또 다른 민족들은 선사시대에는 식량 생산을 시작하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다. 제6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수렵 채집 생활에서 식량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게 만들었던 여러 원인들을 탐구한다. 제7장에서부터 9장은 선사시대의 야생의 조상 동식물로부터 가축과 농작물이 가축화, 작물화된 과정을 보여준다. 최초의 농경민과 목축민은 그러한 변화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축화, 작물화가 가능한 야생 동식물 종의 지리적 차이를 살펴보는 일은 식량 생산의 독립적 중심지가 그토록 소수에 불과했던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시작되었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한 몇몇 중심지로부터 식량 생산이 다른 곳으로 전파될 때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다. 그와 같이 전파 속도의 차이가 나도록 만든 주요 요인은 각 대륙, 축의 방향이었다. 가령 유라시아는 주로 동서남북,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주로 남북 방향이었다. 제3장에서는 유럽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배경이 되었던 직접적인 요인들을 두루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식량 생산이라는 궁극적 원인 때문에 발달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 제3부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 제11장부터 14장에서는 궁극적 원인에서 직접적 원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세부적으로 더듬어 보게 되는데, 우선 조밀한 인구의 특징인 병원균의 진화에서부터 시작한다. 11장에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유라시아의 병원균은 유라시아의 총기나 철제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기타 비유럽인들을 죽게 만들었다. 반면에 신세계에서 유럽에서 온 정복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치명적인 병원균은 전혀 없었거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어째서 병원균의 교환이 그토록 불평등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최근에 거둔 분자생물학의 연구 성과를 통하여 병원균과 식량 생산의 기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관계는 남북 아메리카보다 유라시아에서 훨씬 더 밀접했다. 인간관계의 사슬은 식량 생산에서 다시 수천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자 체계로 이어졌다. 제12장. 문자가 새로이 고안된 경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겨우 몇 차례에 불과했다. 그 현장은 각각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식량 생산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 밖에도 문자를 갖게 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모두 최초의 몇몇 중심지로부터 문자 체계나 문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확산된 경우였다. 그러므로 인류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문자라는 현상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 즉 아이디어와 발명품의 전파 난이도에 작용하는 지리적 영향을 탐구하는 데 유용하다. 네, 특히 유용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에 적용되는 이치는 기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13장. 중요한 것은 과연 기술 혁신이 드물게 등장한 발명의 천재들이나 수많은 문화적 특징들에 정말 크게 의존하고 있느냐는 문제다. 앞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문화적 요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실제로 기술의 세계적 경향을 이해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쉽게 만들어준다. 식량 생산으로 인하여 농경민들은 식량이 남아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농경민 사회는 식량을 생산하지 않고 기술에만 전념하는 전업 기능 전문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다. 식량 생산 덕분에 농경민들은 필경사와, 여기서 필경사란 얘기는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발명가뿐만 아니라 정치가들도 부양할 수 있었다. 늘 이동해야 하는 수렵채진민의 무리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공간은 그 무리의 세력 및 이웃 무리들과의 변동이 잦은 친화 관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식량을 생산하는 조밀한 인구의 정주형 사회가 시작되면서, 정주형은 고정 이제 거주지를 정해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식량을 생산하는 조밀한 인구의 정주형 사회가 시작되면서 추장, 왕, 관료들이 생겨났다. 관료 정치는 넓고 인구가 조밀한 영역을 다스리는 데는 물론 상비군을 유지하고 탐험 선단을 파견하고 정복전쟁을 준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제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과제와 방향. 제15장부터 19장에서는 제2부와 제3부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각각의 대륙과 일부 중요한 섬들에 적용해 본다. 제15장은 옛날에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기니 섬의 역사를 고찰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최근까지도 지극히 단순한 기술만을 가진
인간 사회가 존재했던 곳이고 식량 생산이 토착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유일한 대륙이며 따라서 이곳의 사례는 인간 사회의 대륙 간 불균형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는 데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우리는 이웃 뉴기니인들이 대부분 식량 생산자가 되었는데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계속 수렵채집민으로 남아있었던 이유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16장과 제17장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본토와 태평양의 섬들을 포함하는 드넓은 지역을 검토한다. 중국에서 식량 생산의 시작은 선사시대에 몇 차례에 걸쳐 인구, 문화적 특성 또는 두 가지 모두의 대이동을 낳았다. 그중 한 가지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중국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또 하나의 대이동은 열대 동남아시아의 거의 전역에서 일어났다. 그 결과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수렵채집민들은 남중국에서 밀려온 농경민들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스트로네이시아인의 팽창이었다. 그들 역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수렵채집민들을 대체하고 폴리네시아의 가장 후미진 섬들까지 진출했지만 뉴기니의 대부분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차지하지 못했다.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이 동아시아 민족과 태평양 민족이 충돌한 사건들은 이중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그 사건들로 인하여 현재 세계의 3분의 1이 살고 있으며 오늘날 경제력이 점점 집중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형성되었고 이는 세계 다른 민족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무엇보다도 선명한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18장은 이미 3장에서 거론한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의 충돌 문제로 되돌아간다. 신세계 및 서유럽에 지난 13,000년의 역사를 요약해보면 유럽이 남북 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오랫동안 거의 개별적으로 전개되었던 두 갈래의 역사적 궤적이 마침내 절정에 이르러 발생한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러한 두 궤적의 차이는 바로 양쪽 대륙에서 가축화와 작물화가 가능했던 동식물, 병원균,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 대륙 축의 방향, 생태학적 장벽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역사는 신세계 역사와의 차이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유사성도 보여준다.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만남에서 작용했던 것과 똑같은 요인들이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만남에서도 작용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그 모든 요인에서 아메리카와는 또 달랐다. 그 결과 유럽이 아프리카를 정복한 후에도 아프리카 남단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 유럽인 정착촌을 널리 퍼뜨리거나 오래 지속시키지 못했다. 그보다 더 지속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사건은 오히려 아프리카 내부에서 일어난 대규모 인구 이동, 즉 반투족의 팽창이었다. 그 사건을 촉발시킨 원인들은 카하마르카, 동아시아, 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등지에서 작용했던 것들과 동일한 원인들이었다. 나는 이상과 같은 몇 개의 장만으로 지난 13,000년 동안 모든 대륙에서 있었던 역사를 다 설명했다고 착각하진 않는다. 설령 모든 해답을 알고 있더라도 단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해낸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며 더구나 우리는 모든 해답을 알지도 못한다. 이 책은 다만 내가 얄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믿는 몇 가지 중요한 환경적 요인들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한 원인들을 찾아냈으므로 아직 설명되지 않은 나머지 원인들을 꾸준히 밝혀내고 이해하는 일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에필로그인 과학으로서의 인류사의 미래는 그 나머지 원인들을 몇 가지 열거한 것이다. 그 중에는 유라시아 여러 지역의 차이점 문제, 환경과 무관한 문화적 원인들의 역할, 개인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인류사를 진화 생물학, 지질학, 기후학과 같이 두루 인정받는 역사적 과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역사적 과학으로 정립하는 일일 것이다. 인류사의 연구에는 늘 어려움이 따르지만 현재 인정받고 있는 역사적 과학들도 때로는 똑같은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분야에서 개발된 방법들은
인류사 분야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제 독자들이 역사란 결코 어느 냉소주의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겨운 사실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독자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답니다. 역사에는 광범위한 경향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을 설명하려는 탐구 과정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기도 하다. 네, 아주 길게 읽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에 가까운 시간을 읽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읽은 것은 끊지 않고 중간에 맥이 끊어지는 것보다는 이 프롤로그까지를 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쓴 저자의 포부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1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관림길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새 책을 시작했는데 편하게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